화폐 총량이 존재할 때 저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다가 그림 그려서 주면 그것은 화폐인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얼마만큼의 화폐가 늘게 할 것인지 그 집이 다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고 싼 가격에 다 던지겠죠. 소위 그게 양털깎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발설한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을 쓴 저자 김원동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지구온난화는 사기다라는 얘기를 연설을 들었을 때 일반 대중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미국의 정부에서 대통령들이 지구온난화나 교토의정서라든가 파리 협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인류의 그 정상들이 만나서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환경을 보존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거대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들을 저 트럼프 대통령은 깡패처럼 관세 폭탄을 터뜨리질 않나, 유엔에 와서 지구온난화는 사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아마 여러 대중들은 이해를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했습니다. 노부스 오르도 서클로름,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국세가 있습니다만 미국도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 뒷면에 새겨져 있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뜻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는 뉴 월드 오더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신세계 질서라고 이렇게 음모론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1782년 독립전쟁 지도자 찰리 톰슨이 제안한 미국 국장의 뒷면에 있는 노부스 오르도 서클로름이라는 그 뜻은 지금 뉴 월드 오더라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표현하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구의 한 6,000년 전의 역사적인 과학적인 사실들은 2160년 주기로 냉한시대와 온대시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석유 자원을 떼고 석탄을 떼서 탄소가 배출돼서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장마 비가 많이 내리고 갑자기 북극해 얼음이 녹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대동강 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도 물을 돈 주고 팔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 건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공장 굴뚝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근데 중진국이나 신흥국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라든가 발전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석탄 떼고 석유 떼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이제 공장 굴뚝이 없는데, 공장 굴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수많은 신흥국이나 중진국에서 그 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자기는 건너가고 사다리 걷어차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 아마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설국열차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설국열차 안에서 열차에서 물고기 배를 가르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냉한시대인 물고기자리 시대에서 온대시대인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간다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그 대중들한테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한테 미래에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충격을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영화라든가 이런 대중매체 방송을 통해서 심리전을 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박찬호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스카웃 같은 정도로 자본을 대주면서까지 영화를 제작하도록 하는 것은 그 영화 감독들이 예술성도 높겠습니다만 미래 사회를 미리 설국열차를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기생충이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양극화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면이라든가 박찬욱 감독의 어떤 그리스 시대 2000년 전에 근친상간을 통한 인간의 비극,
비극적인 상황을 인간의 비극이란 권력과 이익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게 돼 있는 게 그 본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비극에서 근친상간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박찬욱 감독은 영화로 표현했고 봉준호 감독은 미래 사회를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라든가 인터넷에다가 올린 글, 노브스 오르드 세클롬,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자기 X에다가도 똑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미국에는 공화당 트럼프 신우파라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신우파 세력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2010년도까지만 해도 스티브 잡스 시대였다면 2020년도는 일론 머스크 시대, 2030년도가 되는,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만 몇 년 후에 오겠습니다만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수많은 그 사람들은,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내다보고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소위 미국의 신우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영국의 17세기로 돌아가면 토리당, 보수주의와 휘그당, 신흥 상인 세력이 충돌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유재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명예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근대 사회에 탄생했듯이 월가를 중심으로 워싱턴과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그 금융 세력과 지금 기술 진보 사상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트럼프를 앞세운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와 알렉스 카프는 신우파, 이들 두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영국에서 휘그당과 토리당이 싸우는 것처럼 내전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 사상의 신우파인 트럼프를 위시한 미국의 신우파,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러한 그 밑에 알트코인도 있겠습니다만 디지털 화폐를 과거에 중앙은행 시스템의 그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에 의한 화폐 제도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 제도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똑같은 달러입니다. 달러와 1대1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달러는 눈에 보이는 지폐를 발행하는 것이 달러고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달러지만 디지털 숫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화폐라고 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그건 자산이죠. 화폐가 아니고 어떤 그 자산을 근거로 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국채와 똑같은 어떤 자산 성격이고 이더리움도 디지털 화폐지만 그 속에는 그 지폐 시스템과 같은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블록체인 시스템 하에서 디지털 화폐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가 은행들이 지폐 화폐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이 화폐 중앙은행 시스템은 기술 진보 사상에 의한 그 신우파들이 화폐 독점권을 자기들이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 화폐를 자기들끼리 운영을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자기들끼리 독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913년에 연준이 탄생한 날로부터 2025년 6월 17일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시점으로 본다면 112년 만에 화폐 발행권을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한테까지 내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마치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대중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기성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지금 제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1985년이나 1935년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금을 국가에서 모두 다 걷어들이고 금을 가진 자들한테 벌칙을 내렸듯이 금 가격을 엄청난 가격으로 상승시켜서 그 금에 근거해서 달러를 더 엄청 또 찍어내서 미국의 국채를 50%나 녹여냈듯이 또 1971년도에 닉슨 정부에서 금 1온수에 35달러로 태환해주겠다고 해놓고 그 금 태환을 포기를 선언하면서
다시 그 이후에 화폐 양적 완화를 엄청 발행해서 이 미국의 국채를 50%나 또 녹여냈듯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화폐 인문학자로서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1956년도에 키신저 프로젝트라는 미국을 위한 전망이라는 보고서 책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를 약 10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미국을 견제하고자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한 10개 정도로 지금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1956년도에 그 키신저 프로젝트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망이라는 책에 이미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나눠서 지배를 한다든지 나눠서 통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된 약 200개 이상의 그런 영토국가 시대는 이제는 끝나가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화폐가 지금 단일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이 뭐 단일 통화로 가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 아니면 뭐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고 있고, 1940년대에 결성된 국제기구들, 유엔이라든가 유엔 전신인 지금 현재 WHO, 어떤 국제의료 어떤 그런 단체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200개의 영토 국가가 있으면 이제는 이런 국제기구들이 위상이 더 높아져서 어떤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그런 국제기구의 단체의 명령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 국가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엔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국가를 초월한 그런 권력, 위상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지금 한 200개가 넘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영토국가는 이제 거의 임계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 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의해서도 뭐 10개 뿔이 달린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떤 브릭스 국가라는, 브릭스 용어도 어떤 골드만삭스의 회장이라는 제이스 다이먼이라는 회장이 아마 브릭스라는 그 용어도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60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음모론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56년에 키신저 프로젝트의 미국을 위한 전망 보고서에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국채가 37조 2천억 달러라고, 불과 며칠 전에 36조 달러라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자꾸 기하급수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1935년에 국가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회수해서, 금을 근거로 해서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36조 달러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50% 절하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부채는 50%가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했듯이 아까도 71년도에 닉슨 독트린, 닉슨 쇼크 때도 금태환을 포기함으로써 달러를 금에 중심하지 않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연준에 갖다 주고 달러를 막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했으니까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 국채는 50%가 녹아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경제를 의도적으로 파괴시키고 불경기를 관세전쟁으로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저달러 정책을 판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또 재밌게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200억 달러 외환보유고 중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 그런 돈이나 일본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돈이나 EU가 가지고 있는 9,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이러한 미국의 저의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촌놈짓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40년 전부터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시장에 물건을 만들어다 주고 달러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40년 전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또 자본을 모아서 어떤 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에 말하자면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자꾸 모았겠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거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 자기를 위해서 소비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무조건 미래를 위해서 저축만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는 미국을 절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1년에 200만 대를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미국 자동차 1년에 200대나 팔아줄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무역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이 내 물건을 사주면 나도 당신 물건을 사주는 어떤 서로 상호 신사협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방적이게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물건을 갖다 팔고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국채를 무조건 저축하고 미국의 상업용 빌딩을 사고 저축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돈을 주는데 쓰질 않고 나한테 또 저축을 하러 오네. 그래 좋다. 우리는 그냥 종이다가 달러를 계속 찍어줄게. 니들은 가져가서 저축해. 이게 40년 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가 밥 안 먹고 밥을 굶어가면서 잠 안 자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물건 갖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저축해 놓은 돈을 지금 뺏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인 것입니다. 3번 이상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 삶의 그 비극이라는 것을 비극을 즐겼듯이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헬레니즘 사상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생애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단 한 번뿐인 인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너무 자식이나 어떤 그 저축을 위해서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배고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하고 거래가 신사협정이 체결되는 것이지 나는 상대한테 팔고 네 물건은 내가 안 사주고 나는 너희들한테 저축만 한 너무나 미련한 짓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뺏기는 것인지 환율 조작에 의해서 미국 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건 다시 분석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의도적으로 폭파시키고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불경기를 끌고 간다고 할까요? 그것은 저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37조 2천억 달러라는 걸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5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의 80억 인구가 500만 원씩 나눠주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많은 부채를 미국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안 팔리면 그 미국의 국채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한국 외환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은 자기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미련한 짓이죠.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가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데 미국은 자기들의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달러를 찍어서 물건을 사다가 계속 쓰고 그 달러가 안 팔리면 또 국채를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 이자를 못 받을까봐 또 다시 달러를 사줘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화폐 함정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5경 37조 정도의 미국 국채는 미국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부터. 이렇게 가다 언젠가 이 화폐는 녹여내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내는 경험도 2번 했고 폭파시키면 기축통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폭파시키고 싶지만 녹여냈던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미국이 전 세계 대중을 속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 화폐에 대한 정의로운 화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충돌되는 문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과 인구 증가 문제입니다. 이 인구 증가와 지구의 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신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지구를 위해서 신의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폐가 노화하는 돈, 감가가 상가가는 돈,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말한 학자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가지 못했던 것은 세계 초부자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부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계속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불과 200년 만에 지구가 60억 명이 지금 증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세계 초상류 부자들은 고급 자식과 신의 질서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21% 이상이 초고령 사회죠. 프랑스는 초고령 사회가 100년 만에 왔다면 일본은 24년 만에 왔고 한국은 16년 만에 온 것입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OECD 국가 평균도 초고령이 18%라고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는 22%가 된다면 재앙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서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저출산이라는 것은 노동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가 무너진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노동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동화 로봇 AI 생산, 인간의 노동이 미국 평균 임금 시간당 25달러에서 30달러 4만 원이라면 자동화 로봇이나 AI 지능 인공 로봇은 평균 임금이 3,100원입니다. 월급 달라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인문학과 신의 질서, 인구론을 같이 둔 문명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우리는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고급 자식을 나는 이렇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함께 토론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저는 할 것입니다. 1985년에 미국 프라자 호텔에서 수출국가들, 재무장관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합의한 환율 협상인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소비 시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은 강달러 정책으로 제조업이 다 붕괴돼서 미국은 더 이상 중산층이나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환율을 절상해달라 해서 독일, 일본 가장 대표적이죠. 그때만 해도 1985년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중국은 제조업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과 프랑스와 한국과 이런 제조업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1달러에 260엔 하던 게 120엔까지 아마 50% 이상 절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폴로리다에 있는 마르라고 트럼프 개인 별장에서 수많은 동맹들을 불러서 우연찮게도 미국은 동맹들한테 사실은 40년 동안 물건을 많이 수입해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외환 보유고를 조금 녹이자 하는 40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프라자 협상을 제2의 프라자 협상 마르라고 협정을 체결하고자 트럼프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라고 협정은 간단하게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리면 제2의 프라자 협정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신냉전에서 새로운 동맹은 누가 미국과 동맹을 맺을 거냐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골든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할 때 그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걸 군사적인 용어로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골든돔은 그러한 국방적인 무기의 공격으로부터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전염병적인, 아주 문화적인, 군사적인 이걸 총칭해서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소위 퀀텀 기술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한다거나 미국에게 등 돌릴 기업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동맹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3,500억 달러든 일본에 5,500억 달러든 그것을 뭐 거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생태 기술하고 새로운 동맹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익의 9를 가져가고 미국이 1을 가져가고 일본은 5대5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은 일단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조업 부분에 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 이것은 그냥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원금을 가져갈 때까지 이익금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끌고 가는 그 지도자들은 아주 그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스펙트럼을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2의 프라자 협정이 신냉전의 새로운 동맹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중요하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마르라고 협정에 사인하는 국가와 사인하지 않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돈 아닙니까? 신의 질서는 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폐.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지배하는 자들이 어떤 신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마르라고 협정에서 사인하는 국가는 일본 같은 경우는 달러 통화 수합을 무제한 해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도 지금 지도자들이 잘만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일본처럼 달러에 대한 통화 수합을 무제한 협정을 체결해 준다 그러면 외환 위기가 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마르라고 협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빼앗긴다는 피해의식에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앞으로의 새로운 퀀텀 기술 시대에 동맹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은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 자본이 다 또 들어와 있고 미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왕따 당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아주 다양성 차원에서 검토돼서 접근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학, 하이브리드 경제학인 것입니다. 2027년도부터는 바젤 3 엔드게임이 시작되고 2026년도부터는 IFRS 제도라고 하죠. 국제 신회계제도. 이러한 여러 가지 IFRS 9부터 18까지 어떤 회계장부의 부채 기록과 자산의 기록의 원칙,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회사의 비행기를 리스로 사온 것을 자산으로 잡을 거냐 부채로 잡을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아직 잔금이 안 들어왔는데도 그 잔금까지 나의 자산 수익으로 봐야 되느냐 부채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회계 기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엄청난 국가 세수도 부족해서 세금도 부동산에 대한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실감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젤 3 엔드게임 규제는 기후온난화, 탄소 배출권, 그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기득권자들이 따라오는 견제 세력을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처럼 바젤 3 엔드게임도 국가에서 어떤 기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출을 받을 때 엄격한 대출 기준이라든가 아마 국가별로도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은행도 지불 준비금에 대한 바젤 1, 2, 3 그 준비금 퍼센티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 대출 축소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전세금 대출도 6억으로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전세금을 발판으로 해서 부동산을 띄우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거의 내년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젤3 엔드게임 규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과거처럼 불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선진국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을 뭐 13개씩 사서 뭐 100억 부자다 이런 뭐 돈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젤3 엔드게임을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년 후에는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0.25%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 금융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업자나 개인 누구나 싼 이자에 대출을 많이 받아가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주식시장도 뜰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더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 3년 후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상업용 부동산이나 하락할 것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위 스페셜리스트들 전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노후 준비하라고 해서 집을 7개, 13개씩 사놓고 노후 준비 다 끝났다고 100억 부자다, 200억 부자다 돈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월급을 3천만 원 받아서 2,500만 원을 이자 내고 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의 허리가 부러졌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집값은 10년 주기로 올라갔었다. 얼마 있으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친척들한테 이자 낼 비용을 다 빌려서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그냥 초토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에 0.25% 이렇게 물을 대는 것처럼 수영장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대중들한테는 보여주면서 수영장의 뒷문을 열고 미국 국채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달러를 회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말라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집이 다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고 싼 가격에 다 던지겠죠. 소위 그게 양털깎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산도 그렇게 은행에서 양털깎기로 싼 가격으로 뺏기기도 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부, 미국 국채 가격이라든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다우지수에 가서 주식을 사놨다든가 각 국가의 각 연금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미국에 갖다 저축해 놓은 들이 그게 폭락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2, 3년 후 바젤3 엔드게임이 시작되는 2027년 1월부터 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DSR 제도에 의해서 대출금액 축소, 준비금 상승에 따라서 자산시장은 폭락하게 돼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화폐 인문학자로서 화폐에 대해서 어떤 수치로 1 더하기 1은 2고 3 곱하기 3은 9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아마 설명을 해드려야만이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뭘 배우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저는 성공학을 강의하는 그런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화폐 인문학자로서 제가 화폐에 대한 책을 2권을 저술했습니다만 제 책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책을 봐야 될 사람들은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공부하는 그런 독자들은 제 책을 좀 봐주시기를 저는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에 대한 책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학 책이 아니거든요. 돈을 다다익선으로 많이 갖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수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정의로운 화폐는 무엇인가? 아까도 40년 동안 미국에 물건을 갖다 주고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가는 생에서 쓰지 못하고
저축해놨다가 이번에 저주가 되듯이 녹아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저축이라는 의미는 화폐 총량이 존재할 때 저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화폐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내 저축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다가 그림 그려서 주면 그것은 화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총량은 얼마여야 되는 것인가? 그걸 따져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폐 한도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60억 명이 가지고 있는 화폐보다 많다면 우리가 화폐는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폐가 인간의 문명의 도구로 탄생한 것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합의에 위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는 어떤 속도로 얼마 만에 어떤 속도로 우리 경제에 회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폐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감가상각할 것인지 어떤 시간에 얼마만큼의 화폐가 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문학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에서는 화폐에 대해서 정의로운 돈을 질문해가면서 또 한쪽에서는 고급 자식을 낳아서 나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인구 증가 문제와 어떤 지구의 자원 보존 문제도 왜 트럼프가 유엔에서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탄소 배출권은 사기다 이런 주장을 하는지 공부를 하다 보면 적당한 돈과 그 사회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귀족이 될 수 있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